미국 중앙은행은 12월 달에 점도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는 24년에 3번 금리 인하할 거야.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시장이 기대예요. 1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네. 17%였어요. 네네. 지금 시장의 기대는 6번까지 또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문제지. 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제 또 새해니까 네. 그 24년도에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뭐 전망 뭐 이런 거 한번 좀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 전체로 봤을 때는 경기도 좋아지고 금리도 인하하는 네. 그런 구간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지금 연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경기 나빠진다, 유럽 경기 나빠진다, 중국 경기 나빠진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분기, 2분기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경기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반기에는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놨는데 1월 달에 이렇게 빠질 줄은 좀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네. 좀 과하다 싶긴 하지만 1, 2월, 3월 정도까지 1분기까지는 좀 증시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2400 초반 또는 2400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사도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갑자기 왜 경기도 좋아지고 금리도 인하하는 구간으로 말을 하냐. 지금 바라보는 상반기는 굉장히 불안정한데 하반기는 미국도 경기가 턴하거든요. 네. 중국도 경기가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럽도 2024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턴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은 상반기가 너무 불안정해 보이는데 그거를 조금만 시계를 넓혀보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네. 되거든요. 그런데 6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하반기에는 경기 모멘텀도 통화정책, 네. 경기 금리 인하 모멘텀도 둘이 같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조정이 있다면은 사야 되는 조정이지 팔아야 될 조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2,800선대 그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피 2,400 또는 그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올 있습니다. 한 해를 좀 길게 봤을 네.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네. 좀 어느 정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어떤 조정은 좀 저점 매수의 기회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1월에 갑자기 또 이렇게 네. 빠졌더라고요. 네. 1월 초만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 어떤 이 급락의 이유? 이게 뭐라고 보세요? 너무나도 복잡한 요인들이 섞여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코스피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1월 첫째 주에는 같이 조정받았어요. 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했다라는 네. 기대감이 좀 후퇴하면서 좀 흔들렸다가 그 다음부터 밀려난 데에는 11월, 1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죠. 두 달 동안 16%가 넘게 오른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전개되는데 11월, 12월 달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네.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이 두 달 동안 8조 4,500억이 들어왔고요. 거의 역대급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네. 그리고 12월에는 항상 프로그램 매수라 그래서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격차를 이렇게 스프레드를 먹으려는 매매가 들어오는데 보통 배당락이 있으니까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6조 8천억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8조 이상 됐던 네, 네, 것들을. 네. 그러면은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이 좁혀지면서 네. 이때 12월 한 달 동안 6조 8천억 들어왔던 프로그램이 매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에는 같이 조정받다가 미국이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밀리기 시작한 데에는 수급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고 여기다가 한국 대표 기업들이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거기다가 중국도 경기표가 안 좋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맞물리면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나왔거든요. 약 한 5조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3조가 넘게 네. 나왔고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돈 뭐 반은 이상 나갔죠. 반 이상 나갔죠. 이런 과정에서 좀 증시가 좀 급격하게 과격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나타났었던 일방적인 코스피 약세, 네. 미국이 반등하든 뭐 어떻게 하든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약세였거든요. 네. 이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고 2,400선 전후에서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대변수나 수급적인 흐름들에 의해서 등락은 있겠고 일시적으로 2,400이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변동성이 커진다면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뭔가 좀 기대감을 갖고 들어왔다가 네. 이제 상대적으로 뭔가 지금 시장 상황이 뭔가 네. 예상대로 안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나갔다고 하셨는데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뭐 금리 인하의 어떤 네. 뭐 기대감 맞습니다. 같은 거였을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네. 또 그 사이에 또 뭐 지금 중동 정치 뭐 이상하고 지금 네, 막 네, 네. 불안불안하고 하는 네. 것들 때문에 또 다시 또 약간 좀 기대감이 많이 꺾였다 이런 네.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분들이 연준 위원들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미국 중앙은행은 12월 달에 점도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는 24년에 3번 금리 인하할 거야. 네. 그러면은 6월, 9월, 12월로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시장의 기대예요. 네. 시장의 기대가 12월 말에 어느 정도였냐면 1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네. 17%였어요. 네. 네. 너무 심한 거고요. 최근 그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은 3번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6번까지 또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이게 문제지. 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물가 측면에서도 뭐 중동 정세 불안이라든지 뭐 항만이 막혀가지고 운임료가 오른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 CPI가 3.4%입니다. 근데 여기에 2.1% 정도가 주거비예요. 네. 네. 그럼 빼주면 1.3%만 남아지고 네. 2.1%가 주거비 물가입니다. 네. 근데 주거비 물가는 1년 전부터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임대료 상승률이 이미 꺾여서 거의 바닥권에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9개월째 둔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상반기까지 이게 내려가는 그림이라서 물가가 내려가는 방향성은 맞는데 얼마나 빨리 떨어질지가 좀 중요한 구간이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일단은 뭐 3번 금리 인하는 가능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계속 기대가 너무 과하다. 네. 상반기 중에 힘들 수 있다.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 여름이나 돼야 될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연준은 3번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아니야 너네 6번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둘 간의 간극을 좁혀지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도 좀 반등을 하고 달러도 좀 반등하는 과정이 좀 시장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네. 아니 기우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준이 한 3번 정도만 낮춘다고 말을 했는데도 아니야 니네 6번 낮출 거잖아 하고 네. 시장이 기대했다는 거는 네. 어떤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분포도를 보면 약간의 힌트는 나와요. 아, 더 그러니까 낮은 사람도 있으니까. 연준 위원들의 숫자를 보면은 2번 금리 인하를 전망한 사람이 5명이고요. 네. 3번 금리 인하를 전망한 사람이 6명이고 4번 금리 인하 전망한 사람이 4명, 6번 금리 인하 전망한 사람이 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2번이 5명, 3번이 6명, 그리고 4번 이상이 또 5명인 거죠. 네네. 야, 너네 한 명만 움직이면은 그러네요. 3월달에 살 수 있겠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또 하나는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초만 하더라도 금리나 고민하지 않고 있다. 염두에 두지 맞아요. 않고 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완전 판을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라는 걱정을 하다 보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금리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시장이 기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시장의 기대가 좀 과하긴 하지만 아예 얼토당토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말에 발표됐던 11월 CPI가 네. 2.6%였어요. PC가 PC 네네네네. 물가가. 잘하면은 1, 2월 진짜 달에 잡히겠는데? 잡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고 또 최근 보면은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는 1월 코어 PC가 코어 물가가 2.7로 잡혀 있거든요. 2%대.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가 경기가 악화되는 시그널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네. 물가만 잡히면 되겠네. 거기다가 만약에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더 더 빨리 낮출 할 수 있는 거 수도 아니야? 50bp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워갔는데 지금은 그 기대가 좀 과하다라는 인지를 하기 시작한 구간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채권금리가 좀 반등을 하고 달러 인덱스도 좀 반등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FOMC가 뭐 1월 말 2월 뭐 초 네. 딱 고잖아요. 31일 뭐 1일 뭐 이때인데. 그럼 그때는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멘트가 뭐 나올 만한 거는 뭐 그냥 더 조심해라. 뭐 이 정도로 뭐 예측을 좀 해야 될까요? 그렇긴 한데 최근 또 들리는 소식이 네. QT, 그러니까 네. 풀었던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인데 이 풀었던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에 대해서 속도나 강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될 것은 이번엔 점도표나 그런 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마도 물가 안정은 지속되고 있는데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꺾으려고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대가 높으니까 아마 매파적으로 해석될 텐데 2월 1일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 새벽에 발표되는데
그 전까지 약 한 일주일,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후퇴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바뀌고 네. 금리 인하 3번, 4번 정도로 후퇴했다라고 하면은 파월 연준위원장이 말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QT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시장에서 좀 환호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FOMC 결과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의 그림은 시장의 기대가 여전히 앞서가 있느냐, 금리 인하의 기대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연준의 스탠스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때는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은 시장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떨어지고, 네. 어떤 때는 경제지표 못 나오면 올라가고, 네. 못 나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니가 문제인데 기대감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좋은 소식들도 나쁘게 해석할 수 있고 나쁜 소식은 더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네. 기대감이 바닥에 있다면은 좋은 소식은 좋게 해석하고 나쁜 소식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바닥이야라는 해석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을 바라보실 때 지금 시장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라든지 분위기가 너무 낙관론이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고 너무 비관론이다. 그러면 조금 용기를 내셔야 될 테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먼저 떨어져 있어서 조금은 용기를 내야 될 구간으로 근접해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둘 간의 키 맞추기도 아마 1월, 2월 달에 계속적으로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제 뭐 기대감을 이제 먹고 사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기대감이 너무 과하냐 적냐의 맞습니다. 어떤 상대적인 거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저희 채널에 있는 분들 아무래도 주식을 좀 뭐 초보적인 분들도 네, 네.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금리를 낮추면 네. 과연 이게 그 주식 시장에 무조건 좋은 거냐. 맞습니다. 왜냐면 뭐 이제 경기가 뭐 안 좋기 때문에 뭐 금리 내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뭐 그럼 결국에 실적 안 나오면 주가 빠지는 거 네, 아니냐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뭐 3월이냐 6월이냐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내리는 거를 시장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많죠. 특히 2000년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면은 금리 인하할 때마다 시장이 폭락했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근데 정확히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네. 그러니까 2000년, 2007년 그리고 2020년 세 번의 케이스는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서 IT 버블이 나오고 발생하고 금융위기 발생하고 코로나19 확산된 게 아니라 IT 버블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시스템 위기가 망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셧다운이 돼버리다 보니까 급격한 경기 침체 그로 인한 증시 폭락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순서적으로는 위기 발생, 경기 침체, 증시 충격, 금리 인하 이렇게 네. 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번에도 뭐 경기 침체로 무조건 안 간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해요. 통화정책 정상화의 의미로서 네.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더라도 물가가 잡힌 데 따라서 5.5라는 너무나도 높은 기준금리를 지금은 사실 과도하다. 네. 정상화하겠다라는 네. 의미에서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 금리나 통화정책 스탠스를 급격하게 바꾼 것 그리고 QT에 대한 논의 원만하게 가져가겠다 또는 네.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QT에 대해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더 좋아졌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니까. 네. 위기가 파산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대응책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돈이 막 풀렸고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선제적 대응 아니면은 통화정책 정상화로서의 의미로서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언제 이런 흐름이 나왔냐면 92년, 95년, 98년, 2019년 네 번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보면은 금리 인하 전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위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겠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이후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계열로 놓고 보면 금리 인하 단행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이때 막 변동성이 클 때 저점 한 5% 정도 조정받았는데 저점 대비 20에서 25% 정도는 올라갔어요. 네. 예, 1년 정도 시차를 본다면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조정이 있고 뭐 한두 달 조정이 좀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시점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24년의 금리 인하는 위기 대응보다는 통화정책 정상화 더 나쁜 그림이라 하더라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리 인하일 수 있어서 저희는 변동성 커진다면 조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살 때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허둥지둥 네. 하다가 이제 막 무너지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 낮다. 네, 그렇게 왜냐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네, 때 맞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경험도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결국에 호재로 작용한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 회복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시장에는 두 가지 부스터를 달아주는 거죠. 경기와 통화정책이라는 두 가지 부스터를 달아줘서 네. 저희는 상반기 특히 1분기 때는 좀 불안정하더라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레벨을 계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항상 뭐 이제 금리라는 건 뭐 전망이기 때문에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뭐 어떤 예측을 한 게 막 흔들리는 어떤 변수들 보면은 네. 뭐 시장에서 좀 뭐 예측을 한 것도 있고 예측이 맞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들도 네네.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어떤 뭐 그나마 좀 어떤 금리 인하가 뭐 한다고는 했으니까 네. 좀 뒤로 밀릴 만한 어떤 변수 뭐 지금 예상하는 변수는 뭔지 뭐 이런- 전쟁일까요? 전쟁도 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무슨 이것도.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전히 진행 네. 중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근데 신경 쓰시나요? 뭐 인도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적으로 신경 쓰는데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어요. 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변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립 변수로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던 푸틴이 갑자기 핵 버튼을 누른다든지 네. 이란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막 전쟁을 수행한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변수는 맞지만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고 해서 악재로서 영향을 발휘할 거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모르죠.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쪽에서 이 물류비가 대폭등을 해서 선박 요금이 막 많이 두 배 올랐다. 오르고 막 네, 그랬다고 이런 하는데 얘기가. 첨단 산업은 아직까지 항공으로 운반하는 게 많아서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운임료가 오르고 그리고 중동적 리스크가 커져서 유가가 폭등을 하는 경우에는 네. 물가가 둔화되긴 하겠지만 그 둔화 속도를 되게 늦추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류 비용을 늘게 만들어서 유가가 오르면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항공운송 쪽에도 부담이 커져요. 지금은 해상운송의 그렇죠. 부담이 커지는데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항공운송 물류라고 그 원유라고 할 수 있는 제트유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항공운송에 대한 영향이 커지거든요. 그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 뒤로 미룰 만한 어떤 이벤트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경기 측면에서는 중국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1분기가 가장 안 좋고 2분기부터는 좀 정상화되는데 중국이 작년 7월부터 정책이라는 정책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본다면 7월부터는 살아나야 돼요. 경기가. 네. 조금이라도 네. 안 된다?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확 시장을 눌러버리겠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지 유럽 경기도 좀 더 살아나고 그러면 달러 약세가 더 심해지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만약에 중국 경기가 4% 중반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상단이 확 막혀버리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뭐 한 6, 7월 정도 되면은 만약에 정말 성과 안 나오면 뭐 더 막 부스터를 막 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여력이 별로 없을 거예요. 6, 7월 때라도 못 올라오면 정책 무용론이 나올 수 아, 있습니다. 1년 네. 동안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경기가 안 살아났는데 지금부터 더 쏟아붓는다고 뭐가 살아날까라는 아예 비관론이 팽배해질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보통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많은 것도 맞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데 다행히 정책 효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의 몇 가지는 일단 유동성, M1 증가율이 조금 플랫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한 그 고정자산 투자도 정말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 좋긴 했지만 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3월 양회를 지나면서 또다시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온다면 심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는 좀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도 좀 조금 좋아지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요즘에 막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좀 힘들어해하는 네. 북한 리스크는 뭐 전혀 지금 뭐 고려 대상은 아닌가요? 일단은 북한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봐야 되긴 하죠. 네. 근데 북한 리스크가 절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좀 불안정한 상태는 맞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율로 좀 반영을 하긴 했지만 환율이 오른 거는 원달러 환율 뭐 오른 것도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던 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북한 리스크가 요만큼은 영향을 주긴 했는데 뭐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일단은 좀 시장에서는 지금 뭐 크게 뭐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정도. 저는 그렇게 우선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영향은 받고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고 수급적으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화돼서 시장에 프라이싱 되고 있거나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